가장 한국적인 감정은 억울함입니다. 시간이 나도 이러면 도태될 거야. 채찍이라고.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큰 이유입니다. 주도주면 그냥 사세요. 10배는 2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더 심도 있게 시장이나 주도주를 고르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료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감정도 좀 알아볼까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도대체 한국인은 왜 그럴까? 제목이 이렇게 쓰여있는 책, 한민 교수님의 신간 바탕으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감정이 56가지나 되고 네. 셀 수 없이 수백 개의 감정이 있다면 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딱 교수님이 문화심리학자로서 꼽는 거는 네. 뭡니까? 가장 한국적인 감정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감정은 억울함입니다. 예? 한은 약간 몇 가지 심리적인 과정이 거쳐서 한이 되는 거고요. 예. 억울함은 이제 가장 초기 감정. 어떤 경우에 이제 그 억울함이라는 감정을 느끼냐면 내가 부당한 경험을 했다 지금. 네. 이때 이제 화가 납니다 일단. 그렇죠. 화가 나는데 그 화를 상대방이 화를 내도 내가 화를 내면 안 될 상황이든지 예. 화를 내봤자 지금 상황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럼 답답한 게 추가가 되겠죠. 네. 화가 나는데 답답해. 이게 억울함입니다. 화가 나는데 답답하다. 네.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화가 나. 네. 근데 해결은 안 돼. 답답해. 억울하다. 막 눈물도 나고. 우라병 걸린다. 네, 우라가 이 억울이 쌓였을 때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억울이 오래 해결이 안 되면은 우라가 됩니다. 좀 그걸 지적해 주셨는데, 쌓여서. 예, 우라가 돼서 이제 화병으로 갔다가 화병에서 이제 그 몸을 상하셔서 뭐 잘못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야. 거기서 이제 적응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프로세스가 이게 어차피 해결이 안 될 거면은 애초에 내가 잘못했네. 내 잘못이네 하고 이 원인을 나한테 돌리거든요. 자기 귀인, 내부 귀인으로 그 분노의 원인을 돌리면서 나한테는 화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내봤자 네네, 소용도 네네, 없고. 네네. 그러니까 이 분노가 가라앉으면서 슬픔이 올라옵니다. 약간 이제 처연하고 슬프고 내가 불쌍하고 자기 연민, 서러움이라는 감정이죠. 그러면 처음에는 억울함이었는데 네. 이게 우라가 됐다가 서러움까지 가면은 이제 한으로 많이 간 거예요. 이제 서러움에서 지금 서러울 때는 막 생각만 하고 막 생각만 해도 울고 너무 막 이제 우라랑 이제 슬픔이 같이 공존하는 기간인데 그게 또 지속이 되고 어차피 사는 게 이런 거야. 억울한 사람은 억울하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까지 가면은 이제 거기가 한인 거죠. 서러워 죽겠네. 네. 뭐 근데 정말 대표적인 감정을 억울함으로 꼽아주신 건 그렇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억울함을 쉽게 느낀다라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억울함의 본질이 부당함에 대한 분노거든요. 이제 한국 사람들은 부당함을 많이 느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게 사실 이런 나라가 별로 없는 게 몇 년이 안 돼서 대통령을 또 탄핵을 시키는 나라. 네네. 근데 10년 이게 동안에 2번 있었죠. 현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조선 시대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임금님 지나갈 때도 막 일부러 꽹과리 울리고 네네네. 징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억울하다. 상소문 막 누구나 올리고 네네네. 신하들도 아니되옵니다 막 하고. 네네. 뭐 임금님이라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신하들이 그렇죠. 아니되옵니다라고 하면 또 임금님 마음대로 못해서 막 답답해 네네. 죽으려고 하고.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특성이네. 그러면 이제 부당함을 그냥 보고 참지 못한다는 예, 거.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부당함을 느낀다는 것이 그 정당하다, 응당하다는 거에 대한 기준 때문인데요. 네. 그 기준이 이제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 기준에다가 놓고 나의 정당함을 판단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부당한 거죠. 그러니까 응당함의 기준이 높다는 거. 네네. 조금 힘들긴 합니다. 좀 지켜야 될 게 그러면은 더 클래스가 좀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나에 대한 채찍질도 엄청나게 하시는 거고요. 한국 사람들이. 나 스스로에 대해서 네. 엄격하게. 쉬는 시간이 나도 이러면 도태될 거야. 이러면서 이제 달려가고 채찍질하고 또 사회에 대해서도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건 너무 부당한 일이다. 뭐 이런 피해를 입은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안 돼. 그럼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정의롭고 네네. 행동까지 나서는 네. 목소리를 내는 긍정적인 면이 있겠지만 그렇죠. 이게 또 너무 과하면 행복감이 좀 떨어지는 개인적인 행복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히어로들이 마블 코믹스에 나오는 히어로들은 늘 화가 나 있지 않습니까? 거예요. 굉장히 행복도가 떨어지는 분들이죠. 오히려 행복도는 그 조커라든지 이쪽이 높죠. 늘 지 멋대로 사는. 웃고 있고 지 맘대로 늘 사니까. 팀워크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정의롭게 살고 네.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목소리를 내야 네, 하면은 뭔가 바람직한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위해서 힘들다, 달려가는 힘들어. 사람들은
현실은 불행할 수 있죠. 힘들어요. 네네. 근데 한국 사람들이 또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습니다. 부당함을 참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특히 일본은 거의 뭐 정치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정치 관여도 네. 참여도도 굉장히 높고 예. 관심도 많이 갖고 네. 내가 부당하다고 느끼면 못 참고 네. 댓글이라도 쓰고 청원이라도 올리고 그렇죠. 서울역에 제가 이제 일주일에 서너 번씩 가는데 온갖 피켓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기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1인 시위라도 하는 거죠. 목소리를 안 내면은 차 마시지가 않으니까. 아니 이게 저도 이게 정말 궁금한데 여의도니까 네. 국회 앞에도 많죠. 여기. 정말 피켓이 정말 많아요. 네네. 서울역 당연하고 광화문 뭐 말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하거든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면 대한민국 이런 모습 얼마나 어떻게 생각할까? 진짜 좋게 보면은 정말 민주국가, 네네네. 여론, 뭐 집회, 시위, 어떤 이런 참정권 엄청나게 보장이 되는 나라. 네. 근데 또 이거 너무 과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네. 약간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억울함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참지 못하는. 네네. 그래서 그 옛날에 선비들이 지부상소라고 도끼를 지고 하는 상소잖아요. 이거 안 들어주시면은 내 목을 이걸로 쳐라. 날 쳐라, 죽여라. 죽음을 각오하고 거리에 들 서시는 거죠. 그만큼 부당한 걸 참지 못하는. 네네네. 그게 현대에서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거시적인 뭐 국가적인 뭐 우리나라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정당한 분노들도 있지만 왜 에어컨을 이렇게 춥게 트느냐 라든지 뭐 지하철에서 알바가 나한테 인사를 안 했다라든지 이런 이제 사소한 부당함도 굉장히 심하게 느끼죠. 그러니까 그 여름에 지하철 그 기관사분들이 정말 피곤하대요. 그렇죠. 누구는 춥다고 누구는 덥다고 네. 계속해서 그 막 다른 나라보다 우리는 왜 그 무슨 반정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조선시대 예, 예, 임금을 끌어내리는 것도 있었고. 그게 그 왕조 역사에서 참 보기 힘든 일이죠. 프랑스랑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하고. 프랑스도 뭔가 화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거기도 막 시위 한번 하면 엄청 세게 하고. 네, 거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가 타야 되니까요. 불타고 그죠? 깨어지고. 거기는 네. 훨씬 더 과격하게 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제가 말씀 언젠가 드리고 싶었는데 한국 사회가 굉장히 시끄럽고 예. 막 그 분노와 갈등이 휩싸여 있다라고 주관적으로 인식들을 굉장히 또 하시잖아요. 예. 프랑스나 해외 시위 현장들을 보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양반이죠. 뭐가 타고 있습니다. 예. 불이 타고 차 있고 연기가 뒤집어 나고 놓고, 있고 뭐가 예. 뒤집혀 있고 깨져 있고 뭐가 가게 상점이 털리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또. 케이팝 응원봉 들고 네네네. 나가고. 그래서 이런 거 흔들고 떼창하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 우리가 갈등 수준, 사회 갈등 수준이 높냐 이것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함에 대한 자기 목소리는 내는데 폭력적이지 않게 선은 또 깔끔하게 지키고 네네네. 집회 시위 끝나면 쓰레기 다 청소하고 가고 네네. 이렇게 특이하지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 외신에서 보도할 때 너무 특이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케이팝 응원봉을 갖고 나와서 시위를 하고 네네네. 촛불 하나 들고 시위하고 끝나면 쓰레기가 하나도 없고 이게 외국인 눈에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다 다른 나라들도 그럴 것이다라는 인식이 있었고요. 또는 이제 선진국에서 안 하는 거를 하는 것은 뭔가 부끄럽다라는 인식도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워낙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선진국의 사정이나 이런 것도 다 우리가 보고 그러니까 그게 꼭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도 아니었다라는 인식이 이제 최근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뭐 K컬처랑 덧붙여지면서 한국에 대한 위상이 또 높아지고 있는 거고 네네. 시민의식 굉장히 높게 또 외신에도 보도가 되는 거고 또 그러면 대표적인 감정이 억울함이라면 네네.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감정은 어떤 게 있어요? 예, 한국인에게. 저는 또 서운함이라는 감정을 꼽고 싶습니다. 한 교수 서운해 막 이런 네, 거죠. 그런 거죠. 총장님이 막 이렇게. 예. 그 서운하다라는 거는 관계에서 오는 정서인데 내가 상대방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었고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상대가 그거를 충족해 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충족되지 않았을 때 느끼는 슬픔. 이것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대감이 있어서. 네네네. 슬픔이에요 이게? 서운함이? 슬픔의 일종입니다. 기쁨, 분노 뭐 그런 건 아니니까요 일단은. 슬픔의 일종인데 근데 이거는 이제 표현을 말로 하는 것도 좀 그래요. 민망해요. 내가 서운하다라는 거 대놓고 말 잘 안 하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뭐 많이 하시는 말씀이 바쁜데 오지 마라. 이번 추석에는 그냥 너 니네들 여행 가고 해라. 네 엄마. 그러면 또 엄청 섭섭해 하시겠죠? 뭘 이런 걸 다 보내고 그러냐. 네네. 근데 사실은 기대는 있었고. 네. 우리 아들이 이런 것도 줬어. 또 엄청 자랑하시고 하는데 또 앞에서는 그게 이제 제일 부딪히는 게 여행 가서.
부모님들은 여행 가서 엄청 불평불만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하고 부모님들하고 여행 가면 맨날 싸우고 다시는 안 간다고 막 그러고 끝이 나는데 그게 상당 부분은 이제 부모님이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니네들도 돈이 없을 텐데 엄마 아빠 모시겠다고 큰 돈 내가지고 해외에 이렇게 왔는데 네. 생각만큼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긴 뭐 이렇게 이러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또 자식은 내가 그 또 정성 들여서 왔는데 또 불평만 하신다 와가지고 이 돈 내고 이걸 왜 먹니? 이게 막 이제 이렇게. 화가 나는 거죠. 물이 제일 맛있다. 막. 네네네. 네. 그거는 이제 거기 생략된 말은 어. 너의 그 노고와 너의 그 희생과 너의 그 돈에 비해서 그게 있는 그게 거였네요. 있는 거죠. 너 왜 돈을 이런 데다 쓰니가 아니라 네네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고마운데.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번 돈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네. 좀 맛이 없으니 네. 나 좀 그런 언짢다 그건 감정이에요. 때문에. 그럼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도 네. 아니 그래도 우리가 준비한 게 얼만데 뭐 그렇게 그렇죠. 말씀하세요. 이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겠네요. 근데 이게 어렵죠. 이제 자식도 그 부모님이 기쁘게 이걸 받아주셨으면은 기대가 있으니까 그 기대에 충족이 안 된 거니까 이제 섭섭하죠, 자식도.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문화에서는 뭐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막 계속 치고받고 싸우고 하다가 네. 돌아가시고 뭐 이제 나중에 생각하다가 보면은 그게 사랑이었지 뭐 이런 식으로. 눈물 나죠, 눈물 나죠. 네네. 그러니까 왜 어르신들이 내가 뭐 살면 얼마나 사냐, 네. 아니면은 뭐 늙으면 죽어야지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도 사실은 네. 내 마음을 알아다오 그렇죠. 서운함의 표현일 네네.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거 이게 참 중요한 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면 그게 싸움이 아니라 음. 저분이 마음속에 저런 마음이 있으시구나. 네네네. 저는 이렇게 알게 표현은 양자가 충분히 많이 하고 계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그렇죠. 안 된 분. 커뮤니케이션 부분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네, 도대체 한국인은 왜 그럴까? 도대체 한민 교수님은 왜 이럴까? 한민 교수님의 신간 도대체 한국인은 왜 그럴까? 아니 이게 보찜입니까? 왜 이렇게 등에 진 게 많아요? 외국의 어떤 작가의 이제 작품을 저희 출판사 대표님이 이렇게 돈 주고 사오신 거거든요. 아 진짜 표지를 위해서요? 네네네. 한국인을 상징하는 것 그린 같아요. 거예요? 예, 예. 뭔가 이 야,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 자기 덩치보다 네, 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굉장히 많은데 풀어내지 못한다든지 음. 표현하지 못한다든지 요 표지 한번 좀 찍어주십시오. 이런 짐. 예, 그런 표현이 아닐까. 56가지의 감정. 또 어떤 감정이 있습니까? 또 중요하게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하는 감정. 네네. 서운함 비슷한 감정인데요. 그러니까 네. 서운함은 이제 좀 약간 슬프고 표현을 하면 안 된다. 표현하면 미안하다.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지나가면은 괘씸함이라는 감정으로 갑니다. 괘씸하다. 네네. 괘씸함도 이제 상대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다라는 이제 실망감에서 오는 감정인데 그 표현을 내가 하는 거죠. 내가 분명히 기분이 상했고 너 때문에. 보통 괘씸함은 네. 윗사람이 예, 아랫사람한테 보통 하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예.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괘씸하다라고는 큰일 나죠. 표현은 하진 않죠. 네네네. 보통 이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나를 이렇게 실망시켜가지고 내가 화가 난다라는 걸 표현하는 감정이죠. 일종의 그거 아닙니까? 요즘에 그 우스갯소리로 기분 상했지. 예, 그런 거죠. 내 기분을 상하게 네네네. 했지. 근데 이 괘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생각해 보실 게 예. 과연 저 사람이 나한테 부당한 일을 한 건가? 그리고 이제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건데 그 네. 기대를 저 사람이 알고 있나? 음. 이런 두 가지 점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누구에 대해서 불필요한 괘씸함을 느끼지 않고 관계가 이렇게 소원해지거나 깨지는 거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것도 이제 기대가 있었으니까 실망을 하는 거니까 네. 그 괘씸함이 나오는 건데 나한테 그래도 뭔가 기대를 하셨던 분이구나 네네. 생각하면은 한쪽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열릴 여지는 있겠죠. 그렇죠. 뭔가 그렇게까지 기대를 하셨는데 내가 실망시켜 드렸구나 하면서 그거를 보상하려는 행동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기대를 나한테 왜 했지? 라든지 그런 그럼 더 기대를 깨지는 했었으면은 그동안에 나한테 이렇게 하셨으면 안 됐지. 라는 이런 스토리를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는 괘씸하다고 해봤자 오히려 이제 반발을 사게 되겠죠. 최악으로 가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럼 이게 참 그만 봅시다. 뭐 이렇게. 그 감정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또 우리는 어차피 이제 뭐 피할 수 없는 관계라면 네네. 또 긍정적인 관계로 또 가져가는 게 또 하나의 음. 사회생활 기술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정을 이해한다라는 게 되게 또 중요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관계 기술이 또 나오니 또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부끄러움. 네네. 그 보통 그 영어에는 부끄러움을 뜻하는 이제 맥락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줍다.
하는 부끄러움과 도덕적 어떤 부끄러움, 이제 이런 두 개념이 따로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부끄럽다라는 걸로 이제 통칭을 하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여러 맥락에서 한국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주관적 기준.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부끄러움이거든요. 수치심. 네네네.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보통 이제 남부끄럽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뭐 내가 옷 입은 게 딴 사람보다 좀 허름하다. 이래도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이가 몇 살 정도인데 모아놓은 재산이 얼마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식들 자랑하는데 내 자식만 좀 못 안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 같다. 이래도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런 부끄러움을 느끼는 대상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넓어요. 네네. 수치심까지 거기에 같이 포함이 돼 버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내가 나에 대해서 느끼는 것도 있고, 뭐 사회적으로 느끼는. 한국 사람들이 또 어디서 느끼냐면은, 요즘엔 좀 줄었습니다면은 옛날에 한 10년 전에 네. 해외여행 막 많이 나가실 때, 왜 한국 아저씨들 그 해외에서 등산복 입고 다니느냐. 부끄럽다. 알록달록한 거. 네네. 진짜 요즘에 좀 달라졌어요. 네네. 요새는 예. 많이 안 계시기도 하는데, 네네네. 근데 사실 그거는 그분이 부끄러우실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거는 편하니까 입는 건데. 네, 편하니까 입는 기능성, 거고. 기능성. 방수도 잘 그리고 되는데. 남이 그 사람한테 욕을 서양 사람들은 안 하고 기본적으로 예. 뭐 얘가 어디서 무슨 옷을 입는지 관심이 없고요. 아. 그리고 그게 부끄러워도 그 사람이 부끄러워야지, 그 사람과 일면식도 없는 한국에 내가 왜 부끄럽냐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속한 집단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확장이 되고, 뭐 한국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수해가 나가지고 뭐 그런 그 돌아가시지 않아도 되는데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안타깝게 사고로. 네네. 자연재해로. 이런 나라에 사는 게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확장이 막 되는 거예요. 그 외국은 별로 그런 게 없나? 그렇습니다. 야, 그러네. 그러니까 어떤 인프라의 미비, 네네. 제도가 미비한 것까지도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껴요. 네네.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끄러움을 없애는 쪽으로 이제 또 동기화가 되죠. 제도 개선하고. 예, 제도 개선하고, 인프라 뭐 바꾸고. 좋은 쪽으로 바꾸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끊임없이 좋은 방향으로는 이제 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자체는. 신기하네요, 이게. 하기사 참 이 부끄럽다라는 표현이 되게 폭이 넓게 쓰이는 의미이기도 네. 하고, 근데 보면 이게 그 당시에는 좀 부정적인 감정이겠으나 네.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땐 결국엔 또 긍정적인 방향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죠. 네네. 억울함도 이제 그런 소지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감정이 이제 자기의 어떤 행동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동기를 주고. 그래서 이런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를 성장시킬 수도 있고, 개선시킬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게 예. 꼭 뭐 즐겁고 뭐 기분 좋은 감정을 자주 경험한다고 행복이라고 꼭 봐야 되느냐라는 또 철학적 질문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뭐 맨날 고기 먹는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고, 네, 그 맨날 뭐 웃는다고 해서 뭐 웃으면 좀 행복해진다고는 합니다만, 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 받아들여야 됩니까? 유퀴즈에 예. 강하늘 씨 나왔을 편이 있었는데, 네네네. 배우. 예, 강하늘 씨가 유퀴즈에 프랑스 어떤 유학생이 나왔을 때 편을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언제 행복하느냐 물어봤을 때 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바로 지금. 네, 나는 지금 아주 기분이 좋고 아주 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라고 그 프랑스 사람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절대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 혹시 Y 시리즈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한민 교수님의 말씀이 재밌기 때문에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할 사람은? 요 몇 초는 행복하시겠죠.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행복을 규정하느냐 하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내가 사는 나라가 지금 이따위인데 저기서 어디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저기서 자기 아이들과 목숨을 끊는 가정이 있고, 불행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 행복을 느껴도 되나? 부끄럽다. 연대감이 있는 거예요. 억울하다. 나는 할 만큼 하고 노력했는데 왜 나한테 기회가 주어지지 않지? 정말 억울하다.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억울함을 뭐 없앨 수 있을까 등등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에 초점을 맞출 새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상태도 저는 행복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 않을까? 불행은 아니지 않을까요, 최소한? 조금 더 이제 거시적으로 장기적인 행복을 그렇죠. 공통적으로 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건데, 네. 뭐. 당장의 행복은 좀 미루는 게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네네. 10년 뒤에 네. 내 집장만 하면 행복할 거야. 어. 지금 차보다 더 큰 차를 타면 행복할 거야. 연봉이 얼마 이상 되면 행복할 거야. 네네네. 항상 그러죠. 네.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처럼 지금 바로 이 순간이 행복해야 되는. 그거는 사실 이제 마음만 살짝만 바꾸시면은 예. 그런 행복은 쉽게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마음이 그렇게 안 가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은 더 바랄 나위가 없는데
10년 뒤로 생각해 보면 팁 좀 주세요. 그럼 지금 이 순간 바로 행복해지는 팁. 1초 만에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그게 좀 그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을 안 해야 되고요. 공동체를 생각을 안 해야 되고. 네. 그러면은 행복해질 수 있죠. 기대를 낮춰야 되고. 바로 이 순간에 네네. 지금에 딱 집중하는 거. 내가 가진 것, 나의 현재, 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네. 거. 그러면 하루에도 굉장히 행복한 순간들이 많고 그렇죠. 하죠. 그래서 좋은 책을 읽어서 행복하고 좋은 말씀을 들어서 행복하고 맛있는 걸 순간에 먹어서 행복하고.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아서 사실은 행복하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펜이 잘 나오니까 행복하고 네네네. 그럴 수 있는 건데 그 Y스트릿이 생기고 나서 거의 처음으로 100만 뷰 나온 영상이 행복에 관한 영상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김경일 교수님 처음 나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아니. 김경일 교수님을 제가 그때 처음 뵙는 자리였는데 네네. 저희 스튜디오에서 뭐 이렇게 예정된 질문 시작하기도 전에 어떻게 요즘 일하는 거, 뭐 돈, 행복 이런 거 얘기하다가 제가 눈물이 빵 터졌잖아요. 저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행복이 정말 저 멀리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내가 뭘 더 해야. 네네네. 근데 사실은 되게 가까이 있었대. 네, 맞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깨달으시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감정을 경험하고 어떤 감정 위주로 경험하게 되고 하는 것을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맞아요. 그런 말씀도 드리고 그래서 싶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인은 왜 그럴까? 이 등에 이 보찜. 네네. 그건 좀 풀어놓으시고. 사실은 이제 실제 내 등 허리에 있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내 생각, 네.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제 2025년 네. 거의 이제 찬바람이 부는 시기인데 이게 세대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뭔가 또 그러면 달라지기도 합니까? 네. 뭔가 한에 대한 문화도 좀 달라지고 있는 것처럼. 네. 아무래도 이 감정과 감정 표현으로 인한 의사소통이라는 게 서로 공유되는 바탕 위에서 가능한 건데 한쪽 세대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한쪽 사람들은 모른다면은 거기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런 부분이 이제 최근에 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뭐 소위 MZ라고 하는 MZ도 범위 굉장히 넓은데 Z세대, 네네네. 젠지. 한 20대 이후 세대들은 이제 삶의 배경이 그 전하고는 너무 많이 다르잖아요. 그 친구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네네. 삶의 배경도 그렇고 네. 매체도 그렇고 의사소통 방식도 더 이상 이런 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사촌이 막 20명, 30명씩 됐고 또 학교 가면은 막 4, 50명씩 있었고 예. 기본적인 그런 집단 소통이라든지 비언어적 신호들에 굉장히 강했단 말이죠. 지금은 뭐 형제도 별로 없고 한 반에 뭐 20명 안팎이고 기본적으로 그 1대1 대응 관계는 그래도 좀 하는데 그 대규모 맥락에서 대규모 사회적 맥락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게 있죠. 거의 다 이제 텍스트로 하고 네네네. 전화 통화도 힘들어하고. 네, 그래서 이제 감정을 다루기 좀 어려워한다든지. 뭐 저도 이제 뭐 40대라서 좀 이해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게 기성세대가 보는 그런 감정을 바탕으로 한 소통. 네. 젠지는 또 확실히 이제 다르게 느껴지는데 네네네. 젠지들끼리도 그래도 뭔가 소통을 하긴 할 거 아니에요. 과거 기성세대들과 교류했던 방식은 분명히 아니고 그렇죠. 상당히 뭐 인터넷 기반이라든지 이제 1대1 베이스의 소통들을 근데 이제 지금은 젠지 세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고 네네네. 회사에서도 거의 이제 막내들이다 보니까 요즘 애들은 점점점 이런 걸로 이제 통용이 되겠으나 한 10년, 20년 지나면 그들도 이제 기성세대가 분명히 될 테고 네네. 그러면 지금 젠지가 하는 디지털 방식에 아니면 감정이 과거처럼 풍부하지 않은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 10년, 20년 뒤에는 네. 뉴 노멀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역시 문화심리학자한테는 하나의 또 연구 과제가 되겠네요. 계속. 네네네. 분명히 이제 변화를 하긴 할 건데 저는 그 변화의 속도가 조금 늦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두드러지는 이 젠지 세대들의 소통 방식이 기성세대 쪽으로 어느 정도는 맞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초점이. 예. 아무래도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사회에 막 나오는 단계고 이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서 이미 존재하는 기성세대들과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소통을 해야지 이제 본인들도 생존할 수 있고 또 이제 이점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방식에 좀 익숙해진다든지 이 방식을 활용한다든지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하면서 이제 공유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젠지 스테어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네네. 그 빤히 쳐다보는 거라면서요. 네네. 근데 그게 그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누가 뭘 물어보거나 뭘 시켰어. 그래서 쳐다보는 거래요. 네.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무표정하게. 근데 그게
나름 젠지는 생각을 하는 거라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판단을 하는 네. 거죠. 한참 동안 이제 마스크를 쓰고 지내던 기간도 길었고 상대방에 대해서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뭔지는 모르겠고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많이 쳐다보는 거라는데 이게 당했다라는 표현도 좀 그런데 굉장히 당황스럽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 세대의 소통 방식에 익숙한 분들은 그런 식의 쳐다보는 게 이제 무례하다고 우린 판단을 하니까요. 네. 당황스럽죠. 근데 무례한 것 같지는 않으니까 왜 이러지? 이런 당혹스러운 느낌이. 근데 그때 또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네네. 꼰대는 뭔가 저 친구를 가르쳐줘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어른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모르면 질문을 하면 되고 네네네. 안 좋은 저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같이 꼰대라서 그런 생각하시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심리학자 에릭슨이요? 네,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그 청년 세대를 이제 친밀감대 고립의 시기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20대 초반 이제 사회에 막 진출한 청년들이 어떤 특성이 있느냐면은 사회적 기술이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모님하고 학교밖에 몰라요. 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의사소통 방식은 부모님하고 하던 거, 형제랑 하던 거, 친구들이랑 하던 게 전부입니다. 기껏해야 선생님.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다는 거를 본인들도 인식을 해야 되는 거고 기성 사회에서 존재하는 소통 방식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 젠지가 옳다. 이 의사소통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볼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성세대도 Z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해야 되지만 Z세대도 이 사회에 나왔다면 그렇죠. 그냥 반 친구들끼리만 노는 게 아니라면 네네네. 그럼 기성세대의 소통 방식도 사실은 좀 이해하고 배워야 되는 거고 네네. 그게 이제 교류와 소통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무조건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소통하는구나라는 걸 내가 알아야 그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손해를 안 보고 괜히 불필요한 이상한 애라는 평가를 안 받고 그분들을 잘 이용하면서 슬기롭게 살 수 있는 게 아닐까. 한민 교수님 뵐 때마다 참 이게 한국인으로서 몰랐던 한국인 이제 막 조금씩 더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겠지라고 그냥 치부하고 넘겼던 것들 곱씹어볼 필요가 있고 또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 도대체 한국인은 왜 그럴까? 이 보찜 많이 들고 가는 56가지 키워드로 한국인의 마음을 읽는 한국인 감정 사전 신간 바탕으로 한민 교수님 오늘도 진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